저기 옆 나라에서 누가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체지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째 주죠? 7월 첫째 주요? 둘째 주. 네. 7월 둘째 주 송덕사 토요법회 시간이고요. 행운 수업은 네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행운 수업은 길상경, 축복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행복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길상,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거나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운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운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운이 내게 오는 법, 이런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보편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떻게 행운을 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잡아서 나의 것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수업이 이 행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8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어리석은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오늘 할 건데,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할 거예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 시간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연결성이 있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어리석은 인연과 함께 하고 있다면 다툼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인연 중에 그런 악성 인연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 청년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요, 손절과 거절이래요. 이 손절과 거절의 기술이야말로 우리 삶을 불안 요소를 없애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주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세상에 어리석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또 반대로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지혜롭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건 부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관점은 모든 존재를 연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기적이라는 걸 지금 이 상황에 알맞는 단어로 바꾸면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입체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나랑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분명 누군가하고는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사이가 좋은 이유는요, 그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한테는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화학작용이에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화학작용이거든요.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면 중에
어떤 면이 드러날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좋은 친구라 그래서 소개시켜 준다는데 나한테 오기만 하면 이상해진다. 그럼 누구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남 탓하고 싶겠죠. 어떻게든 내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나한테만 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심지어 괜찮은 사람조차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격이 안 맞는다, 궁합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무슨 뭐 사주, 궁합 이런 거 볼 줄 몰라요. 네. 그냥 그 관계가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보편적 표현으로 궁합이 잘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성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단칼에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악성 관계를 좋은 관계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는 것, 존경할 만한 이를 존경하는 것, 이것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조금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 두 가지, 지혜로운 이와 친근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이를 존경하는 것, 이 두 가지 묶음은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 이를 알아볼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지혜로운 이를 알아봤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경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되는 만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지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라는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 활용하는 지혜는 크게 카테고리가 3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과의 지혜예요. 인과의 지혜. 인과의 지혜라고 하는 건 철저한 분별지입니다. 철저한 분별지. 여기서 말하는 철저한 분별지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또 이런 힘이 있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씨앗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인과의 지혜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불교의 지혜라고 하면 이 인과의 지혜를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 지혜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무분별지예요.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인문학 열풍이 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범위인데, 이 인식론, 불교 인식론에서 보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분별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컵이라는 걸 보고 분별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지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나온 결론이 마음의 스크린에 띄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결론으로 나온
개념으로서의 마음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컵을 보지 못합니다. 컵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자신의 마음의 상을 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문제가 뭐냐면 자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자동의 오프 권한이 나한테 있으면 좋은데 오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인 게 뭐와 유사하게 된 거냐면 인식의 감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분별지가 아무리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끌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웃 종교에서는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인식론 자체가 그 선악과라고 하는 분별지를 먹은 순간 그 선악과의 분별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독특한 이유는 이 분별지를 뛰어넘어서 무분별지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광대한 수행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종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불교와 견줄 수 있는 전통이 거의 없어요. 부처님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운이 좋으셨죠. 제자들도 너무 뛰어났고 또 많았고 거기다가 사회문화 자체가 영적 스승을 존중하는 문화였고 거기다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고 거기다가 본인도 열정적이셨어요. 45년 동안 길 위를 다니면서 수없는 사람들과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침의 근본이 되어서 남은 거예요. 첫 번째는 분별지, 두 번째는 무분별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지혜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자꾸 무분별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분별지를 쓰는 사람은 이 자동으로 분별하는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그 코딩된 시스템을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라한이 되면 무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무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단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은 목숨만 걸었나? 전 삶을 다 걸어가지고 아메바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건 무분별지를 쓸 줄 알면, 무분별지를 요만큼이라도 쓸 줄 알면 분별지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가리는 노이즈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체지예요. 일체지는 분별지, 인과를 보는 지혜가 무분별지와 만나기 시작을 하면 그 인과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경전에 니까야 속에 보면 저 아라한은 몇 생의 과거까지 숙명통이 있고 저 아라한은 몇 생의 과거까지 있고 근데 부처님은 무량생의 과거까지 숙명통이 있다.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또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저 아라한은 몇 생의 과거까지 보는데 약간 뿌연 안개가 있는 듯이 보이고 저 아라한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부처님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지 얼마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가 뭐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냐면 무분별지의 깊이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돼서 극에 이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일체지라고 한다. 일체지는 저기 옆집에서 누가, 아니 옆집 말고 옆나라 하죠. 옆집은 저희 가까운 데니까 저기 옆나라에서 누가 이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체지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엑스맨의 그 교장 선생님처럼 미쳐가지고 머리가 다 뽑힐 수도 있어요. 그거 듣기 싫어서 슈퍼맨이 맨날 산이 아니라 지구 밖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막 다 들리니까, 통제 안 되게 막 다 들리니까. 일체지라고 하는 건 정형구가 뭐냐면 알고자 하는 것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 알고자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의도를 일으켰거나 필요가 있거나 하는 것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 이것을 일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 일체지는 분별지와 무분별지가 결합돼서 완성되는 것이다. 근데 지혜는 이 정도로 하고, 근데 분별지, 무분별지, 일체지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구분이 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왜 함께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연재하고 있는 책 원고 중에 어른 수업이라고 하는 원고가 있거든요. 그 어른 수업의 뼈대를 이루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어른이라고 할 만한지.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른이에요? 아니면 어른 아니에요? 애기라 그러죠? 네. 애기는 지금까지 보면은 어른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무엇인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완벽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한 존재로서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할 수밖에 없냐면,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절대 의존성을 가져요. 그래서 아이는 누가 와서 안아도 본인이 그 품에 안깁니다. 이게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제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누구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한테 절대 의존하는 것. 이게 처음 태어났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랍니다. 과정 쭉 생략하고 벌써 20살이 돼버렸어요. 20살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오죠? 민증이 나오네요. 네, 민증이 나오면 이제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어른이죠, 법적으로. 네, 근데 어른 수업 기준으로는 어른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증이 나올 때쯤에는 3가지 성인의 조건 중에 한 가지만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증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가 직립하는 것은 검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일불이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하지만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점을 만들어내는 건 2가지 특징에 의해서 다른 점이 생긴다. 첫 번째는 직립보행을 하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넓은 대뇌피질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의 직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살쯤 됐을 때 육체는 대부분 직립합니다. 요즘에는요, 육체가 직립하는 건 갓난아기 때 하지만 직립이 완성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후손을 낳을 수 있으면 직립이 완성된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부모가 될 육체적인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우유도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는지, 원래 한 15은 돼야 되는 건데 막 요즘에는 막 12살, 13살 그쯤이면 육체는 그냥 확 자라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신의 자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의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정적으로 절대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의존성에서. 감정적으로 절대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관이 뚜렷해야 돼요. 자명하고 확실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세계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만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보면 연인끼리 의존성이 아주 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인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의존성이 되게 강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친구끼리 의존성이 엄청 강합니다. 친구끼리도 의존성이 없으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존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죠. 감정적으로 정신이 얼마나 자립했는가, 홀로 있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어른의 조건의 두 번째 축입니다. 세 번째 축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하더라도요, 요즘에는 어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뭘 못하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냐면, 경제적 독립을 안 하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본인이 독립했다고 해도 입벌이를 못 해가지고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육체가 자랐으면은 이제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2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평균으로 치면은 30 가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30 가까이 돼서도 아직도 경제적 독립을 못해서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쳐주는가?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성인이랍니다. 성은 이룰 성자 써요. 인은 사람 인자 써요. 무슨 뜻인가요? 사람 됐다. 사람 됐다. 사실은 육체적인 직립, 정신적인 자립, 경제적인 독립이 안 돼 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사람 안 됐다. 저는 이 어른 수업은 20살쯤 됐을 때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른스럽고 내가 얼마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오만해지는 거예요. 지표가 없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까부는 걸. 까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기준을 본인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세 가지, 육체적인 직립, 정신적인 자립, 경제적인 독립. 이렇게 됐을 때 사람 된 거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 됐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 이제 좀 어른스러워졌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앞에 사실은 충분히 존경스럽다 이 말은 아직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존경스럽다 이거는 인간 됐다를 넘어서 뭘로 나가야 되는 거냐면 이제 인간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어른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른 된 건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띠의 확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건 삶을 바꾸는 열쇠이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띠가 없다는 건 얼빠져 있다는 건데, 얼빠져 있는 상태로는 자신의 경험을 단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말투 하나 못 바꿉니다. 작은 습관 하나 못 바꿔요. 넌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니?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치 이 두뇌에 보면 대뇌피질이 있고 그 안에 보면 변연계 있고 그 안에 보면 원시뇌가 있잖아요. 얘네들 상처 입으면은 본능에, 감각에, 감정에 그리고 이성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띠는요, 에테르체라고 하는 뇌에 있어요. 에테르체라고 하는 건 이 육체적인 두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체에 사띠라고 하는 것을 발현하고 증장시키는 두뇌의 기관이, 일종의 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띠의 질이 좋지 않고 사띠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대뇌피질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억지로 넌 왜 그걸 못하니?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띠를 발현하는 기관 자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사띠의 확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사람 된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인간 완성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사띠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뭐가 생기냐면은요, 위의, 이제 저는 립 중에서 강립이라고 표현했는데, 깨어날 각자 써가지고, 위에 강립이 생깁니다. 멀리서 보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멀리서 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혼자 있다는 뜻이겠죠.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이 눈빛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잘 위에 있게 갖춰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려면 평소에 자신의 몸과 말을 잘 갈고 닦은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위의 강립이 이루어지는 게 성인이 이룰 성자 썼던 성인이 성스러울 성자 쓰는 성세인트 자 붙이는 이 성인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뭘 보냐면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두 번째는요, 엄청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거든요. 용기를 내서 갔어요. 이 자비롭고 친근해. 엄청 냉정할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렵게 마음 내가지고 갔는데 자비롭고 친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의 강립입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본인이 자립해 있지만 다가오는 인연들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럼 열린 태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한 태도가 생기죠. 그 친절함이 서비스업 받으러 갔을 때의 친절함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서비스업에서의 친절함이고, 그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자비로워요, 같이 갔더니. 그걸 자비의 강립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비로우니까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긴장이 좀 느슨해지면서 뭔가 조금 이제 약간 좀, 좀 쉬운 마음이 딱 들려고 그러는데 입을 열면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번쩍 든다 그래요. 소리를 막 질러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와 세상을 꿰뚫는 본질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지혜, 무분별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의 강립을 바탕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강립이라고 표현해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서 한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육체적인 직립을 내가 이루었는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립을 이루었는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는가? 이걸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된 사람은 이제 자기 완성의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의 입고가 사띠의 확립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지표가 나온다. 첫 번째는 위의 강립, 두 번째는 자비의 강립, 세 번째가 지혜의 강립. 앞에 있었던 어른이 되는 과정 있잖아요. 육체를, 정신을, 그리고 자신의 입벌이, 삶을 책임지는 것. 이 세 가지와 뒤에 성 세인트 숫자 쓰는 성인의 특징이 세 가지.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